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할 게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학개론이 이제 어떤 과목이냐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제 수업 시작을 할게요. 이 경찰학개론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쳐가지고 순경시험에 합격을 할 거 아닙니까? 합격을 하면 이제 우리 경찰청이 됐든 지방경찰청이 됐든 또 경찰서가 됐든 또 지구대 파출소가 됐든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하는 일이요. 하는 일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밤에 술 먹고 집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전부 다 보호자 연락해가지고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길 잃은 미아들이 있으면 보호자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대한민국 경찰 조직은 굉장히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할 텐데, 자, 그 임무를 저희가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게요. 크게 두 덩어리에. 자, 크게 나눠보면은 자, 일단 어떤 범죄가 발생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범죄를 진압을 하고, 그 다음 수사도 하죠. 그 다음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자, 범인을 체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찰은 일단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와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합니다. 예방. 그다음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도 유지를 하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자, 이 두 가지 임무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범죄 예방, 그다음에 범죄 진압이니까 일단 경찰권 발동 시점 기준으로 범죄 발생 이전에 경찰권 발동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권 발동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흰색 업무하고 노란색 업무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이걸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나누는 건데, 이쪽 흰색 부분입니다.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 영역을 자, 경찰 업무 중에 자, 사법경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저기 보시면은 범죄 예방 질서유지 있죠. 범죄 발생 이전. 자, 또 질서유지와 관련된 이쪽 업무를 우리는 행정경찰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경찰 작용, 사법경찰 작용 이렇게 구분을 할 텐데요. 자, 그럼 이 흰색 노란색 구분해주는 경계선 있잖아요. 이 경계선이 자,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범죄를 기준으로 자, 범죄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찰 업무냐, 범죄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찰 업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쪽 사법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언제 공부를 하냐면은 일단 형사소송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해보면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업무가 아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둑놈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거 규정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법경찰 활동은 자, 형사소송법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어떤 행위가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 구분해주는 항목은 뭐냐면은 형법입니다. 형법. 자, 그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은 전부 다 범죄죠.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것은 형법입니다. 아시겠죠? 형법.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범죄 예방, 질서유지, 이쪽 행정경찰 작용인데, 이쪽 행정경찰 작용은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은 여기 있는 경찰학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이쪽 경찰학개론을 공부를 할 텐데, 자,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여기 보시면 경찰 업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눴을 때 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경찰학개론은 범죄 이후 영역입니까? 범죄 이전 영역입니까? 범죄 발생 이전에 질서 유지하는 경찰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원래 경찰학개론 이거 이제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요. 정확한 명칭은 자, 행정경찰학개론. 이 원래는 정확한 명칭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있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빼고 이제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경찰학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경찰 개념은 이쪽 사법경찰 개념입니까? 아니면 행정경찰 개념입니까? 행정경찰 영역을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경찰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제 첫날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는 경찰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흰색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흰색 수업을 합니까? 노란색 수업을 합니까? 노란색 부분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찰 개념하고 자꾸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앞으로 수업할 때요.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경찰이 어떻다, 경찰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흰색 부분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란색 부분 설명하는 겁니까? 노란색을 설명하는 겁니다. 노란색. 그다음 제가 이제 흰색 부분 설명을 할 때는 사법 경찰은 어떠어떠하다라고 반드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끼리 이제 약속이요.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경찰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흰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학 개론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잠깐 살펴볼 텐데 자 교과서 뒤로 잠깐만 좀 갈게요. 교과서 뒤로 오시면은 82페이지입니다. 82 교과서 82 자, 82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 4번 경찰행정기관이라고 있을 겁니다. 경찰행정기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기준으로 조직도가 쭉 들어가 있죠. 조직도가 있을 텐데 거기 제일 아래쪽에 왼편 보시면은 생활안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이라고 있죠. 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찰청 기준으로 여러 부서 중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수사국이라고 있잖아요. 수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이쪽 사법경찰 작용입니다. 아시겠죠? 수사국. 자 그러면은 수사국에서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을 할 거고 자 거기서 이제 수사국 빼고 있잖아요. 수사국을 빼고 나머지 전체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쪽 경찰학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경찰학개론이란 과목의 특징이 나올 텐데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영역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공부하게 됩니까? 경찰학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 거기 그림 기준으로 윗부분은 총론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생활안전 수사 위쪽에 경찰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차장도 있고 뭐 무슨 조정관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쪽은 총론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밑에 생활안전부터 마지막에 있는 외사까지는 강론 시간에 공부할 텐데 각각 4주 정도 걸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업무 영역이 수사처럼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합니까? 아니면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나머지 모든 경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될 게 형사소송법처럼 하나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짜잘하고 막 구질구질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도 필요하긴 한데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2017년까지는 좀 덜했는데 18년, 19년부터는 출제 난이도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대충 하면은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고득점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죠.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대 확보하시려면은 좀 귀찮지만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이런 내용이구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과서 12페이지로 갈게요. 12페이지. 자, 교과서 12페이지 오시면 이제 제 1장 경찰의 의의라고 해서 자, 오늘부터 대략 한 4주 정도까지는 총론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총론 부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자, 경찰학개론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수업을 할 거고, 자, 이후 4주 동안은 강론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것들이죠. 자잘한 것들 쪼개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경찰학개론, 이 경찰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한번 정리를 쭉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자, 경찰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경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국가 있잖아요. 국가. 또는 경찰 조직이 있을 거고 자 국가나 경찰 조직은
우리 수업하는 동안은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국가기관 중에 경찰 조직도 있잖아요. 자, 국가나 경찰 조직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있겠죠. 국민들에게 너네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강제를 할 겁니다.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 라고 명령 강제를 할 텐데, 자, 명령 강제를 하는 건 심심해서 명령 강제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주말에 종교 집회나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집회 이거 하라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 돼 있습니까? 전염병 퍼져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명령 강제를 하죠. 자, 그런 명령 강제를 할 건데 이 명령 강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 강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찰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조직을 경찰 조직이라고 불러야 하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 경찰 조직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질서 유지를 위해 명령 강제하는 공무원들을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 경찰 작용이라고 해서,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경찰 작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경찰 조직, 경찰 공무원, 경찰 작용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는 명령 강제, 질서 유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경찰 시험 준비하니까 경찰 작용이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필요한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자, 경찰 작용이 뭐냐면은 국가나 경찰 조직이 국민들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찰 개념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처음부터 경찰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그러면 제가 오늘 첫날 공부할 내용들은 저기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암기보다는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흐름을 쭉 타고 오시면서 이해를 잘 해두시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2페이지 보시면은 제1장 경찰의 의라고 있죠. 거기 제1절 경찰의 개념과 특징에서, 자, 1번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어오시면은 14페이지에 2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 개념을 한번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그 다음 또 하나는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대륙법계라고 돼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영미법계라고 돼 있는데,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법계라는 공통 부모가 붙어 있을 겁니다. 법계. 자, 이 법계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법률 체계를 말해요. 법률 체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가 있고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법률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법률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묶다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륙법계, 영미법계 각각 뭐냐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륙들 있잖아요. 땅덩어리를 넓게 펼쳐볼게요. 펼쳐보면은, 자,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 바다 건너에 일본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도 있고요. 그 다음 바다 건너가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의미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빼고, 그 다음 이쪽 바다 건너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저기서 말하는 대륙법계 있죠. 이 대륙법계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자, 이쪽에 있는 유럽 대륙 국가의 법률 체계를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자, 이쪽 유럽 대륙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자, 지도 펼쳐놓고 보시면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가 유럽 대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법률 체계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단 대륙밖에 이쪽은 얘들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얘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빼놓고 나면은 역사 전개가 안 돼요. 아시겠죠? 모든 역사 발전 과정 자체가, 문명 발전 과정 자체가 서로 치고받는 과정이죠.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게 된 건데요. 자, 왜냐면은 넓은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붙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나라가 강력해지더라라는 거죠. 힘이 세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놈들은 자꾸 욕심나니까 옆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잡아먹습니다. 또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잡아먹고, 또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잡아먹고 하다 보면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이때 점령국은 피점령국 있죠. 이제 점령당한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 주느냐? 그런 거 없죠. 통치를 편하게 하려면은 역사 전통 문화를 전부 다 깡그리 말살해 버리고 우리 법률 체계나 통치 체계 또는 정부 형태를 그대로 이식을 해야지만 지배하기가 쉬워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똑같은 짓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자, 전쟁을 하게 돼요. 좁은 땅덩어리에, 참 넓은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다 보면 법률 체계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섞여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쪽을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이쪽 국가들의 경찰 개념이 서로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를 대륙법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저기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또 어디를 말하느냐? 자, 영미, 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쪽 영국하고요. 그 다음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자,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다 건너갈 때 자기 역사, 전통 문화를 그대로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럼 여기도, 자, 영국하고 비슷한 형태로 법률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은 얘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면은 전쟁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는 전쟁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영미법계 얘들 전쟁하려면요, 대륙법계 국가 얘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굳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건너까지 배 타고 가서 전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영미법계 국가들은 전쟁을 지들끼리 하긴 합니다만 대륙법계보다는 전쟁의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 체계가 형성이 될 때 대륙법계 얘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형태로 법률 체계가 발전하게 되고요. 영미법계 얘들은 전쟁과 관련 없는 형태로 법률 체계가 발전하게 되고, 경찰 개념도 똑같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전쟁을 하기 위한, 자, 형태로 경찰 개념이 발전하게 되고, 영미법계는 전쟁과 관련 없는 형태로 경찰 개념이 발전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저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비교했을 때,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전통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가 굉장히 길다라는 뜻입니다.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경찰 개념이 스물스물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형태인데요. 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전통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자, 역사가 짧다라는 거죠. 대륙법계보다는 역사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어떤 사고가 박혀 있냐면은 조선시대 건축물 뭐 전통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오래됐으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좀 구지고 막 오래됐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건축물 같은 건 옛날에 만들어진 게 수선을 못하니까 그냥 오래된 형태로 온 거고, 이건 건축물이 아니고 어떤 학문적 개념이거든요.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전통적입니다. 역사가 오래됐고요. 긴 시간 동안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찰 개념이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3000년 동안 이어져 오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3000년 동안 사람들이 경찰 개념을 계속 다듬어 옵니다. 아시겠죠? 다듬어 온 게 대륙법계고, 자, 그다음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다 그랬죠. 현대적인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듬을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듬어 놨습니까? 다듬어 놓지 못한 날것에 가깝습니까? 날것에 좀 가깝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요,
뭐냐면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전통적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형태라면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은 자 개념이 조금 어떻습니까? 무식하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역사가 길다 그랬죠. 길기 때문에 시대 구분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시대 구분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기본적인 특징부터 한번 먼저 잡아볼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첫날은 이 국가라는 개념하고 그다음 경찰 조직이라는 개념을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그랬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 중에 경찰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전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전쟁.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강의실이 대륙법계 국가의 한 나라라고 예를 듭시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고 제가 국왕입니다. 국왕.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인데요. 자, 대륙법계 국가니까 전쟁을 많이 한다 그랬죠.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때 국왕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한테 야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거든.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결정권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국왕인 제가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이끌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전쟁 수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 저 전쟁하기 싫은데 항복하면 안 됩니까? 라고 결정을 하면은 제가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해야 되는데 국왕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쟁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해봐 라고 선택권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 중에 일부는 전쟁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일부는 전쟁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전쟁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서로 의견 조율해가지고 어떤 결론 도출해내려면은 그 시간 조금 걸립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우리 하다못해 공항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동네 할 건지 저 동네 할 건지 동네 주민들끼리 붙어서 싸워가지고 말 많은데 전쟁이면 하물며 전쟁이면은 전쟁하자 전쟁하지 말자 의견 조율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전쟁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쳐들어오고 있는 적은 우리가 전쟁합시다 하지 맙시다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바로 쳐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왕인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야 전쟁할래 전쟁하지 말래 너네가 결정해봐 라고 자 어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야 지금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해야 된다. 자 그다음 국왕인 제가 전쟁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끝에 있는 학생들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성벽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적이 강을 경계로 자 저 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라고 전투 지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 얘들 보내긴 했지만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적이 우리 성벽까지 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 성벽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라라고 사람들한테 또 지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물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야 농업 생산량 늘려가지고 식량 비축하고 활과 화살 무기 더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라. 그다음 애들 죽어 나가면 병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 뽑아서 교육 훈련 시키거라라고 지시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우리 국가의 국력만으로는 적을 막아내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가서 도와줘라고 도움 좀 요청해봐라고 제가 지시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국왕은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줍니까? 아니면 이거 뭐뭐 하라라고 전쟁을 하기 위한 지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럼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국가 경찰 조직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야,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너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처럼 명령하고 강제하는 형태로 경찰 개념이 발전하게 되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명령 강제라는 이 키워드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국가나 경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한다. 자 그럼 국가 경찰 조직과 국민은 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자 수직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한쪽 당사자는 위에 있고 한쪽 당사자는 밑에 있어야지만 명령 강제가 가능해지지 서로 수평적 위치에 있으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 강제를 못해요. 수직적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 명령 강제 수직적이다. 자, 그 다음에 권력적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권력적이다라는 표현, 수직적이라는 표현, 명령강제라는 표현은 전부 다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같은 의미고요. 자, 그 다음 한 놈은 명령강제하죠. 한 놈은 복종만 해야 되죠. 그럼 사이가 서로 좋게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관련해서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대륙법계는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전쟁을 하려면 국가 경찰 조직과 국민이 서로 수평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직적이어야 됩니까? 수직적이어야지만 이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자,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입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방법 없다 그랬죠. 요런 형태로 경찰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명령 강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 대륙법계 국가는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역사가 길다 그랬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저희는 시대 구분을 할 겁니다. 시대 구분. 자, 그러면은 고대의 경찰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고대는 뭐냐면은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3000년 전의 경찰 개념이고요. 자,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은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어차피 지문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대의 경찰 개념은 자, 정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했다.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 고대의 경찰 개념은 정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시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전쟁을 예로 들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국왕이고 여러분들한테 명령 강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저기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명령 강제를 했냐면은 성벽 바깥으로 나가서 저 강을 경계로 적을 막으라라고 지시를 했죠.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여러분들한테는 성벽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십시오라고 명령 강제를 했습니다. 자, 성벽 보강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있는 학생들 뭐라 그랬습니까? 자,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농업 생산량 늘리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식량 비축도 해야 되고, 그다음 물자, 무기 생산해가지고 비축을 하라 그랬죠. 농업 생산 또는 산업.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신병 뽑아서 교육시키라 그랬죠? 병역과 관련이고,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주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라. 외교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명령 강제를 할 때 어떤 특정 영역에만 명령 강제를 합니까? 아니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합니까?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했던 겁니다. 자, 이때 정치까지 포함을 합니다. 아시겠죠? 정치를 포함.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정치까지 포함을 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고대인데,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요놈 바꾸치기를 해야 하시겠죠?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자, 정치를 포함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명령 강제합니까? 아니면 전쟁해야 되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합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했었던 시기가 이 고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14세기 프랑스, 그 다음 다시 15세기 독일, 요렇게 경찰 개념이 개수가 되는데요. 자, 개수된다. 이 개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개수는 여기서 이쪽으로 토스, 이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자, 14세기, 15세기까지는 이 경찰 개념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은 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첫날은 프랑스하고 독일을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이, 자, 경찰 개념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가 됐죠. 근데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 개수되었다. 이런 형태로 뒤집어서 나오니까,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개수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 자, 중세의 경찰 개념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 자, 그럼 16세기 중세는, 자, 경찰 개념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자, 16세기 중세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16세기 중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신중심의 사회다.
사회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니고 신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는 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이 막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끼고 학원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경찰 시험에 합격하려는 이유는 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너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저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기차 타고 오고, 이거 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와서 쉬고 일하고 돈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학원 건물도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원장님이나 이하 직원분들이 또 돈 벌고 해야 되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현대 사회는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면은 지금 이 강의실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중세 16세기로 옮겨가면은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신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돼요.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인데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신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신중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이 중세라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너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신을 위해서입니까? 신을 위해서 경찰이 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자 저를 위해서입니까? 신을 위해서입니까? 신을 위해서고요. 그다음 이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다? 신을 위해서 존재를 했던 게 중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세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문학 작품도 신을 위한 문학 작품이요. 신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들만 존재를 했고, 그다음 건축물이나 음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회 음악 있잖아요. 신을 위한 건축물, 신을 위한 음악, 교회 음악 위주로 발전했던 게 이 중세입니다. 자, 그러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경찰 개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일단 국왕이 있겠죠. 그다음 밑에 관료들도 있고, 그다음 평민도 있고, 그다음 노예도 있었을 텐데, 자, 여기 국왕부터 관료, 평민, 노예까지는 인간이죠, 인간이고, 그다음 여러분들 경찰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찰 개념은 신들의 세상 있잖아요. 신계의 질서 유지가 아니고 인간 세상의 질서 유지를 경찰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찰이라는 개념은 인간 세상의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국왕이나 관료, 평민, 노예 전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국왕은 국왕 나름대로 열심히 밑에 있는 애들 통치를 할 거고, 노예는 노예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뺑이를 치고 있겠죠.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있을 텐데,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신을 위해서입니까?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있는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관념적인 존재다 보니까 깝깝한 거죠. 나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교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황. 자, 이 교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저기 있는 신과 그 다음에 인간을 중간에서 매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국왕이 있고 교황이 있는데, 국왕과 교황의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국왕은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래도 무엇에 불과하냐? 인간에 불과하더라. 지가 날고 기어봤자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교황은 자, 여기 있는 인간과 여기 있는 신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국왕과 그 다음에 여기 교황이 있을 때 국왕의 힘이 셉니까? 아니면 교황의 힘이 셉니까? 물리적으로 당연히 교황의 힘이 셀 수밖에 없는 시절이 이 중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교황이 직접 다스리던 영역이 교회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었고, 자, 그다음 이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은 자, 경찰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죠. 신들이 살고 있는 신계의 질서유지가 아니고 인간 세상의 질서유지를 경찰이라고 하고, 국왕이 경찰 작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왕보다 더 센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 교회행정 영역이니까 국왕은 교회행정에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가 없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찰 개념에서 교회행정이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자, 이렇게 교회행정이 떨어져 나가게 된 이유, 계기가 뭐냐면은 1530년에
저기 독일에서 이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자, 물론 이 제국경찰법은 교황이 제정한 게 아니라 국왕이 제정한 게 아니라 교황이 제정했겠죠. 교황이 제국경찰법 만들 때, 자, 교황인 내가 교회 행정 요거 다스릴 테니까 국왕 너는 여기 손대지 마라고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회 행정이라고 하니까 중교영역 뭐 지금 기준으로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대가 아니고 중세죠. 중세는 모든 게 뭡니까?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사회 대부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손댈 수 있는 거 별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조금 요만큼 가지고 있던 게 뭐 중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면 1530년 독일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 그 다음 경찰 개념에서 뭐가 떨어져 나간다? 교회 행정이 떨어져 나간다. 노란색 위주로만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이요. 자, 그 다음 이 중세에서 이제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쪽 경찰국가 시대는 17세기 되겠습니다. 17세기 경찰국가. 자, 그럼 17세기 경찰국가가 되면 이 중세의 경찰 개념과 비교했을 때 경찰 개념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변화가 나타날 텐데, 자, 17세기 경찰국가는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느냐? 절대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왕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 군주제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절대왕정, 절대군주제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왕정이죠. 왕정. 왕정이니까 국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시겠죠?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인데, 자, 절대왕정,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자, 절대왕정 시대 또는 경찰국가 시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국왕과 교황 중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건 국왕입니까? 교황입니까? 교황이잖아요. 교황인데 이게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서 교황은 완전 작살납니다. 아시겠죠? 교황은 몰락하게 되고 교황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권한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국왕에게 넘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국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경찰국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찰국가, 절대왕정이 형성되게 된 사상적 토대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사상적 토대 뭐가 있냐면은 이 시기에 왕권 신수설, 그 다음 군주 주권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군주 주권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군주 주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권 있죠, 주권. 주권이라고 해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권이고, 자, 그다음 이 세금을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권인데요. 자, 이 주권이 교황에게 있습니까? 군주에게 있습니까? 군주에게 있다라는 거죠. 군주에게 주권이고, 그다음 왕권,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은 신수입니다. 신수. 자, 이 신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7번 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이 가지고 있는 이 흰색 권한은 자, 신이 교황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교황이 다시 국왕에게 요만큼 떼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신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겁니까? 신이 교황에게 왕창 넘겨준 걸 교황이 그냥 요만큼 떼서 준 겁니까? 교황이 요만큼 떼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은 왕권 신수입니다. 신수. 무슨 뜻이냐면은 국왕이 가지고 있는 이 흰색 권한은 신이 교황에서 다시 국왕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아니고 신수니까 신이 다이렉트로 국왕에게 직접 수여한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신이 직접 수여한 권한이니까 교황도 국왕의 권한에 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교황보다 더 높은 신이 국왕에게 직접 준 거니까 이제 교황도 어떻게 합니까? 터치를 못 하게 돼요. 자, 이런 사상들을 토대로 국왕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교황은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을 토대로 절대 군주제, 절대 왕정이 수립되고 자, 이 시기를 경찰국가라고 부르는데요.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럼 국왕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이제 막 명령 강제를 할 텐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국가의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사회가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국왕이
이거 하라라고 명령 강제를 할 때 기존에는 경찰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이 시기가 되면 국가 개념이 자꾸 발전하고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거 경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처럼 기존의 경찰 개념으로 포섭해서 설명이 되던 작용들이 경찰 개념으로는 자꾸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 개념에서 자, 몇 개를 빼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은 국가 적용 중에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요렇게 네 가지 국가 작용인데요. 이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라는 네 가지 국가 작용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경찰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는데 자꾸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규모도 커지고 인구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요 네 가지 영역은 도저히 경찰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경찰 개념에서 빼버려요.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제 경찰 개념은 국가 작용 중에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빼고 나머지 영역만 경찰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그걸 우리가 내무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내무행정. 자, 이 내무행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내무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작용 중에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이걸 빼고입니까? 요 네 가지를 빼내고 남아있는 국가 작용들을 뭐라 부른다? 내무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내무행정. 자, 그러면은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네 가지를 빼내고 남아있는 내무행정만 뭐다? 경찰 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은 이제부터는 경찰입니까? 경찰이 아닙니까? 경찰 작용이 아니죠.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자, 여기 있는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이거는 경찰로 설명 안 되니까 경찰 개념에서 빼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경찰이 아니니까 요놈들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 학자들이 이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네 가지 작용에 대해서 자, 이건 경찰이 아니니까 앞으로 행정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자, 그럼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경찰 국가 시대는 경찰 작용은 여기 있는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과 행정의 개념 분화가 나타났던 시기가 경찰 국가고요. 자, 그 다음 이 내무행정이라는 거 이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 내무행정은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가 뭐냐? 소극적인 질서유지, 또 하나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 이렇게 두 가지 국가 작용을 묶어가지고 내무행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소극적인 질서유지,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극적인 질서유지는 지금 우리 학원 강의실 보시면은 제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를 제외하면 그 어떤 학생도 떠들질 않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수업 듣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 하나가 계속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는 겁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흥얼흥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꼴에 막 이제 볼펜 가지고 비트도 놓고 있거든. 책상 따닥따닥 두드리면서 이지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조용하던 강의실 상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제가 그 학생한테 학생 콧노래 하지 말고 책상 두드리지 마 라고 명령 강제를 할 텐데, 이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대륙법계 경찰 작용 틀 잘 잡으셔야 돼요. 대륙법계 경찰 작용은 쭉 타고 가보면은 뭐합니까? 명령 강제하는 걸 명령 강제하는 걸 경찰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 뭐뭐 하지 마, 또 이거 뭐뭐 해 라고 명령 강제하는 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곧잘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이제 탁 막히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인데요.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혼동해버리면은 여기서 그냥 막혀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은 국가 작용 중에서 서비스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그 독거노인들이 식비가 없어가지고 굶고 계시면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까? 도와드리죠. 이건 서비스 제공이요. 서비스 제공. 자, 이걸 먹어라고 명령 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은 임대주택 같은 데로 이주를 시켜드릴 텐데 임대주택으로 강제 이주 시킵니까? 아니면 도와줘라고 하면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이건 서비스 제공이고요. 그다음 이때 당시의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 명령 강제를 말합니다. 명령 강제. 국왕인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독거노인이요. 찌그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야, 독거노인 너 저기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라라고 명령 강제를 하는 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 분들을 임대주택으로 이전시키는 거, 그다음 이때 당시에 독거노인들을 임대주택으로 이전시키는 거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명령 강제입니까? 서비스 제공입니까? 서비스 제공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명령 강제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거노인이 자기는 고향도 여기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국왕이 이거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임대주택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나는 가기 싫지만 너 저쪽으로 꺼져 라고 명령 강제를 하는 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명령 강제인데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 무슨 말이냐면은 독거노인도 국왕 거, 임대주택도 누구 거, 국왕 거 전부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하고 여기 현재의 복지 행정이라는 개념, 복지라는 키워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두 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이건 독거노인들이 도와줘라고 하면은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건 자기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도 싫어요. 아시겠죠? 가기 싫은데 국가가 강제로 이주시켜버리는 게 여기 있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명령 강제를 했던 시절이라면은 지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경찰 개념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이라는 서비스 제공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르다라는 게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 놈이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자, 천천히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요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자, 일단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뒤에 법치국가부터 다시 좀 해볼게요.